안녕하세요. 저희는 버트 논문 리뷰를 맡게 된 집현전 중급 2조이고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저 김유빈 그리고 승민님, 정선님 같이 모여서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이렇고요. 첫 번째로 제가 버트가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트로덕션을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으로 승민님께서 프리트레이닝 관련된 연구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related work 부분을 맡으셨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버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정선님께서 버트를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어떻게 파인 튜닝을 하는지, 결과는 어땠는지도 설명해 주실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다섯 번째로 버트의 기능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에블레이션 스터디스 부분을 다시 승민님께서 발표를 하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요약을 한 다음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발표 마지막에 Q&A 세션을 가질 테니까 그때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바로 인트로덕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프리트레이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랭귀지 모델링에서 프리트레이닝의 목표는 어떤 것이냐면, 레이블이 되지 않은 어떤 말뭉치로부터 유용한 랭귀지 레프레젠테이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학습을 할 때 보다 더 나은 파라미터를 시작점으로 두고서 학습을 하고자 하는 것에 이유가 있어요. 근데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예를 들어서 글쓰기라고 하면은, 글을 아예 모르는 사람에게 글쓰기를 부탁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글을 배운 사람에게 글쓰기를 부탁하는 게 더 빠른 시간 안에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글을 쓰는 것을 할 수 있을 것이잖아요. 애기들한테 글 쓰라고 부탁하면은 물론 뭐 10 년이고 20 년이고 주고 책도 막 주면은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기다릴 수는 없고, 글을 좀 어느 정도 아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게 글쓰기를 부탁하는 게 더 효율적인 선택이겠죠. 네, 그러한 의미에서 프리트레이닝이라는 것이 어 레이블이 되지 않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좀 더 유용한 랭귀지 레프레젠테이션을 얻고자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왜 하는가가 궁금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논문에서 프리트레이닝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여러 논문을 인용을 해요. 여기는 그 두 가지 예시를 가져왔는데, 예를 들어서 왼쪽에 보시면은 이게 어떤 태스크인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뭐가 중요하냐, 자신들의 데이터만 사용했을 때는 46.7이 나왔는데, SICK라는 데이터가 그리고 SICK라는 데이터 사용했는데 70이 나왔는데, 자신들의 데이터에서 프리 트레이닝을 한 것을 가지고서 SICK에다가 트랜스퍼 러닝을 했더니 80까지 올라가더라. 아, 프리 트레이닝이 효과가 있다더라. 라는 것이 나온 것이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어 프리 트레이닝 되지 않은 LSTM을 가지고서 에러 레이트를 측정해 보면은 20.5가 나왔는데, IMDb 데이터셋, 그 영화 리뷰 데이터셋이죠. 그거를 바탕으로 프리 트레이닝 된 LSTM을 가지고서 다시 테스트를 해 봤더니 에러 레이트가 2% 떨어지더라. 네, 아마존 리뷰를 앱을 바탕으로 프리 트레이닝 된 것을 학습했더니 16.7까지 떨어지더라. 근데 이걸 보면은 여기도 고려했을 때 확실히 프리 트레이닝 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당시에 입증이 되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궁금해지죠. 그럼 이거를 나도 쓰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당시에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이 있었습니다. feature based approach라는 게 있고 fine tuning approach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제 feature based의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소타이기도 했던 모델로는 엘모가 있었고, fine tuning의 경우에는 GPT-1이 있었는데요. feature based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 엘모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엘모는 파인 튜닝, 그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위해서 학습을 할 때 단순히 어떠한 문장의 인코더로만 쓰여요. 즉 문장이 있으면은 그 문장 속에 있는 단어의 벡터를 뽑는 데만 쓰고, 마치 그냥 룩업 테이블로만 쓰고, 실제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이 옵티마이즈를 할 때 엘모 안의 파라미터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모를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사용한다 하면은 고려하는 것들은 그냥 이런 것뿐이에요. 아, 이 스틱이라는 단어의 벡터를 얻을 때 어떻게 얻어야 될까? 모든 히든 레이어를 다 컨캐티네이트를 할까? 아니면은 그것에 웨이트를 줘 볼까? 아니면 전부 다 더해 버릴까? 이런 고민만 하지, 이 안에 구조를 뭔가 변경한다든지 혹은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이 파라미터 변경하길 바라지는 않습니다. 네, 그와는 대조적으로 파인 튜닝 어프로치의 대표적인 스타러는 GPT-1이 있는데, GPT-1은 뭐가 다르냐면은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위해서 학습을 할 때 classification, entailment 이런 것들에 학습을 할 때 그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아키텍처 일부분이 GPT-1이 돼요. 그래서 학습을 함에 따라서 사전 훈련된 파라미터가 조금씩 변경이 됩니다. 단순히 인코더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 의미에서 파인 튜닝, 미세 조정이라고 부르는 접근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접근법이 있었는데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엘모와 GPT-1이 있었는데요, 예시로. 네, 그것들의 문제점을 이제 논문에서 꼬집습니다. GPT-1, 엘모 이 두 가지로는 프리 트레이닝의 최대 효용성을 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꼬집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GPT-1의 경우에는 unidirectionally constraint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미래를 미리 내다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GPT-1의 이제 구조인데 T1이라는 것을 예측을 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정보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E1. 보시면 화살표가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T2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정보는 과거밖에 없어요. T1, E1, E2, TM, T1 이렇게 E1, E2밖에 없는데 이게 문제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를 예측할 때 여기에 있는 정보가 유용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든 갈 수가 없어요, 정보가. 네, 그런 의미에서 미래를 미리 내다볼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가 있고 엘모의 경우에는 미래를 미리 내다볼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샬로우합니다. 바이디렉셔널 하긴 한데 샬로우 바이디렉셔널리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거든요. 이건 또 무슨 의미냐면은 엘모의 구조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LSTM 하나랑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는 LSTM 하나를 붙여 가지고 마지막 아웃풋 레이어에서 피드포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기서 바이렉셔널리티를 조인틀리하게 학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테크니컬리 바이렉셔널이긴 한데 따지고 보면은 이 안에 레이어는 여전히 left to right, right to left 여전히 유니디렉셔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샬로우합니다. 바이렉셔널리티가. 그 두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러면은 이 저자가 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놓은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버트라는 겁니다. Bidirectional Encode Representation from Transformers. 이걸로 두 문제점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요. 이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하고자 하는 게 저희들이 발표를 앞으로 한 20분, 30분 동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정말 간략하게만 요약을 해드리자면 GPT-1의 이 문제, 엘모의 이 문제를 마스크 랭귀지 모델이라는 기법으로 해결을 해요. 즉 저 기법을 사용을 하면은 deeply bidirectional한 버트를 만들 수 있어요. 또 호술하겠지만 next sentence prediction이라는 기법을 도입함으로써 더 효과적인 프리트레이닝을 꾀했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실제로 당시에 새로운 소타를 찍었습니다. 그 deep bidirectionality를 바탕으로. 여기 이 마스크 랭귀지 모델링이 어떻게 바이디렉셔널리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지만 간단하게 일러스트레이트를 해보자면은 이런 겁니다. GPT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과거에서 미래로밖에 흐르지 못해요. 엘모는 따지고 보면은 다 볼 수 있긴 하지만 근데 안쪽을 보면은 과거에서 미래로 혹은 미래에서 과거로 그렇게밖에 못 보고요. 근데 버트는 마스킹을 함으로써 여기를 예측을 할 때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바이디렉셔널하다는 거고요.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구현이 되고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인트로덕션이고 그 다음으로 승민님께서 릴레이티드 워크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네, 다음 이어서 Related Work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트에서는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Related Work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먼저 Unsupervised Feature Based Approach에서는 단어 표현 방식으로 Non-Neural 방식과 Neural 방식에서 프리트레이닝을 통한 워드 임베딩, 또 프리트레이닝을 통한 센텐스 또는 파라그래프 임베딩으로 진행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엘목의 경우에는 두 개의 랭귀지 모델을 이용하여 바이다이렉션을 가지고 주요 여러 NLP 벤치마크에서 소타 성능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Unsupervised Fine Tuning Approach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라벨링 되지 않은 텍스트를 통해서 워드 임베딩 파라미터만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방식을 맨 처음 제안이 되었고요. 이후 문맥을 바탕으로 토큰 표현을 만들어내는 인코더를 프리트레이닝하여 슈퍼바이즈드 다운스트림 테스트에 파인 튜닝을 진행하는 방식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이 방식의 경우에는 적은 수의 파라미터로도 학습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가지는데요. 이 이점을 바탕으로 GPT에서는 블루 벤치마크의 다양한 테스트에서 소타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슈퍼바이즈 데이터에 대한 전이학습입니다. 대규모의 슈퍼바이즈 데이터에 대해서 효과적인 트랜스퍼 러닝을 수행하였고요. 이 부분에서는 자연어 추론, 기계 번역, 컴퓨터 비전에서 이 전이학습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것을 효과적인 성능을 가졌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유빈님이 버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어서 버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버트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GPT-1과 대비를 해서 설명해드릴게요. GPT-1의 경우에는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있었는데 거기서 디코더에 해당하는 부분을 쌓아 올린 것이었다면 버트의 경우에는 디코더가 아니라 인코더를 그대로 가져와서 쌓아 올린 모델이에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 인코더를 12개를 쌓아 올린 것이 버트 베이스라고 부르는 모델이고 그것을 24개까지 쌓아 올린 것이 버트 라지라고 부르는 논문인데 그 모델인데요. 이 논문에서 소타를 찍었다라고 주장하는 모델이 바로 이 모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코더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트랜스포머 모델 논문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해는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안 읽어보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만 훑고 지나가고 싶었어요. 네, 인코더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도식으로 구성이 되고 수식으로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인풋이 들어가면은 포지셔널 인코딩 그리고 조금 이따 후수를 하겠지만 토큰 임베딩 그리고 토큰 타입 임베딩이 합쳐져서 전 처리가 되고 그것이 제일 처음 들어가는 것이 멀티 헤드 어텐션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피드 포드 네트워크로 이 출력이 들어가는데 네, 그 중간 지점에 배치 노멀리제이션이랑 그리고 리시듀얼 네트워크를 통과하게 돼요. 네, 이것들의 역할을 정말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리자면 먼저 멀티 헤드 어텐션은 일단 deeply bidirectional이랑 맥락에 반영된 임베딩을 얻기 위해서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피드 포드 네트워크는 이거는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을 보시면은 좀 더 정확하게는 포지션 와이즈 피드 포드 네트워크를 부르는데 이 포지션 임베딩으로 놓칠 수 있는 포지션 와이즈 패턴 학습을 유도하기 위해서 있어요. 이게 바이디렉션을 하다 보니까 순서의 개념이 사라져 가지고 여러 장치를 만들었었는데 포지셔널 인코딩과 함께 추가했던 장치가 이 피드 포드 네트워크고요. 네트워크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랜스포머 논문에서요. 그다음에 이 인풋이랑 아웃풋을 한 번에 더해주는 이 익숙한 구조는 residual connection이고 마지막에 배치 놈을 통과를 하게 되는데 이 둘의 목표는 모델이 깊어짐에 따라서 발생하는 기울기 소실과 기울기 폭주 그거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넣은 거예요. 근데 이게 있기 때문에 24개까지 쌓고 12개까지 쌓을 수 있는 겁니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는 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정말 간단하게만 드리자면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 어텐션이라는 것을 H개만큼 컨캐티넷을 한 것을 리니어 프로젝트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텐션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요. 아마도 저희 발표 이후에 트랜스포머를 발표를 하시는 분이 조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저희가 하진 않을 거고요. 그냥 직관적으로 이게 무엇을 가능케 하는지만 설명해 드리자면은 이런 겁니다.
이 문장이 있을 때 The animal didn't cross the street because it was too tired 라는 문장이 있으면은 이 it이라는 것이 지칭하는 것이 확실히 보이진 않잖아요. 이게 animal 수도 있고 street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 인간은 문맥으로 봤을 때 피곤한 걸 보니까 도로가 피곤해하진 않으니 아마도 동물이 피곤한 거겠구나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랑 되게 컨시스턴트하게 실제로 어텐션을 까보면은 이 it이라는 것이 street보다는 animal에 더 집중을 해요. 근데 이제 맥락을 바꿔서 it was too wide라고 바꾸면은 신기하게도 it이라는 것이 street라는 단어에 더 attend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요거 이 소프트맥스 QK V 이거 통과한 요거를 까본 거거든요. 여기에서 contextual embedding을 얻을 수 있는 연산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 조원분들께 맡길 거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걸 사용해서 그럼 우리가 버트로 얻을 수 있는 출력이 무엇인지가 중요해요. 버트에 들어가는 입력은 일단 문장이고요. 문장이 들어가면은 각 단어에 대응되는 맥락이 반영된 임베딩을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예시 문장을 그대로 가져온 건데 The animal didn't cross the street because it was too tired라는 문장을 넣어주면은 각각의 단어에 해당하는 벡터 표현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그냥 벡터가 아니라 contextual word embedding입니다. 즉 맥락에 반영된 임베딩이에요. 여기서 it이라는 단어의 벡터를 가져와 보면은 아마 그것은 애니멀과 비슷한 벡터일 것이고요. 근데 it was too wide라는 맥락에서의 it이라는 히든 벡터는 street에 해당하는 히든 벡터일 것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맥락이 반영된 벡터를 얻을 수 있는 게 버트의 출력입니다. 이거는 워드 투 벡터와는 굉장히 다른 벡터를 얻는 방식이에요. 워드 투 벡터는 단어에 대응되는 벡터가 하나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러 가지 맥락을 단 하나의 벡터로 요약을 하려고 하는 시도일 뿐이고 여기서는 실제로 어떤 주어진 맥락이 있으면은 그 맥락 안에서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벡터에 반영하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시도는 처음에는 엘모에서 시도를 했었는데 근데 버트는 그런 엘모랑 다른 점이 뭐냐면은 맥락을 반영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deeply bidirectional한 embedding을 얻을 수 있어요. 네, 이거에 대한 의미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저런 출력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문장을 전처리를 해야 되는데 임베딩 세 가지를 더하는 식으로 전처리를 하게 됩니다. 총 첫 번째는 토큰 임베딩이고요. 이 토큰 임베딩은 각 토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으면은 My dog is cute 그리고 he likes playing 그러면 각 단어에 대응되는 벡터를 얻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학습이 되는 임베딩이고요. 워드 투 벡터처럼 각 단어에 대응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주된 학습이 되는 벡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한 가지 버트에서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 뭐냐면 이 문장은 이 토큰 임베딩은 워드 피스 임베딩을 사용을 해요. 이게 이제 서브워드 토커나이제이션의 한 방법인데 이것도 설명을 드리자면은 구체적으로 많이 정보가 요구되겠지만 일단 간략하게 예시만 하나 드리자면은 이런 단어가 있으면은 여러 단어로 쪼갤 수 있는지 본 다음에 만약에 쪼개진다면은 play ing 이런 식으로 쪼개는 게 워드피스 임베딩의 직관적인 이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그멘트 임베딩도 더해 주는데요. 이거는 문장 이게 조금 있다가 next sentence prediction을 위해서 인풋에 두 가지 문장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 이제 그 두 가지 문장이 하나의 시퀀스에 들어가게 되면은 두 문장을 어떤 식으로든 구분지을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첫 번째 문장의 경우에는 A라는 식으로 인코딩을 해 주고 두 번째 문장의 경우에는 B라는 식으로 인코딩을 하는 식으로 임베딩을 만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멀티 헤드 어텐션은 방향성이 없습니다. 바이디렉션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성에 대한 정보를 어떤 식으로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포지셔널 임베딩을 추가로 더해 줘요. 이거는
이게 첫 번째 0, 그 다음이 1이다, 2다, 3이다. 이런 식으로 위치에 대한 정보를 더해주는 식으로 임베딩이 처리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 임베딩과 함께 또 추가가 되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CLS 그리고 SCP 이런 토큰을 보실 수 있어요. 저게 역할이 뭐냐면은 CLS의 경우에는 전체 문장의 맥락을 반영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즉 트랜스포머 전체층을 다 거치고 나면은 전체 토큰 시퀀스의 맥락이 반영된 벡터를 출력하는데요. 이 벡터 안에 모든 문장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나중에 뭐 MNM이라든지 NSP라든지 또 다른 뭐 감성 분석이라든지 어떤 문장을 가지고서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이 벡터 표현을 사용을 하면은 여기에 클래시파이를 붙이거나 하면은 문장을 가지고서 뭔가를 수행을 하는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문장에 대한 어떠한 전체 단어 벡터 표현을 얻기 위해서 있는 것이 CLS 토큰이고요. 그다음에 SCP 토큰은 두 가지 문장을 하나의 시퀀스에 넣어야 하는 필요가 있다라고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Next Sentence Prediction Task에서 네, 그때 이제 세그먼트 임베딩도 그것을 구분짓기 위해서 있는 거지만 그것과 함께 추가적으로 하나의 문장이 있으면은 그 다음 문장 넘어가기 전에 SCP라는 토큰을 넣어줘서 둘을 어떤 식으로든 구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는 겁니다. 네, 이게 글로만 말씀드리면은 좀 애매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코드로 구현도 한번 해봤어요. 네, 이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 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I understand Tesla's vision. 하하, that's a nice 어쩌고. 그리고 마스크는 몽키의 favorite fruit다. 이런 두 가지 문장을 제가 그냥 아주 조그마한 배치라고 둘게요. 그러면은 이 버트 베이스 모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델을 학습할 때 사용했던 토커나이저를 가져와서 저 각각의 문장을 버트가 필요한 형태로 인코딩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add special 토큰이라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거를 true로 넣어주면은 CLS 토큰이라든지 SCP 토큰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자동으로 넣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구현을 함에 있어서. 이거를 잠시 실행해서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의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문장이랑 비교해서 보시면 여기 일단 첫 번째 요거 이 부분에 해당하는 벡터가 여기 첫 번째 로우 이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벡터가 여기예요. 보시면은 첫 번째가 100일, 100일이죠. 이게 뭐냐면은 모든 문장에 항상 앞에 들어가는 CLS 토큰에 해당하는 토큰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항상 100일, 100일 들어가요. 제가 문장에는 CLS 넣진 않았지만 여기 add special 토큰을 true로 하면은 100일이 항상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문장이 두 개이기 때문에 중간에 100이라는 토큰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여기 보시면 SCP에 해당하는 토큰입니다. 이것도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토큰 임베딩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당하는 것이 세그먼트 임베딩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게 첫 번째 문장이고 이게 두 번째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까지는 0으로 넣어주고 두 번째 문장까지는 1로 넣어줘요. 근데 두 번째의 샘플에서는 두 번째 문장이 없기 때문에 전체 다 0으로 넣어줍니다. 그럼 요거는
발표 자리는 안 나왔지만 어텐션 마스크라고 해서 문장의 길이가 다 다르면은 다 동일한 길이가 되도록 통일을 해 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짧은 문장은 더 긴 문장에 맞춰서 패딩이 되거든요. 근데 패딩이 된 이 토큰은 학습을 하면은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어텐션이 거기에는 어텐드를 하지 않도록 마스킹을 해 주기 위해서 0이라고 들어갑니다. 네, 그게 이제 간단하게 살펴본 구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임베딩에 대해서 살짝 헷갈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넣어 봤는데, 이제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여기 보시는 이 아이디 있잖아요. 이게 바로 버트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디를 키로 사용하여 얻게 되는 세 가지 임베딩 벡터, 그게 이제 버트에 입력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이거를 설명을 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트랜스포머 라이브러리를 그냥 한번 까 봤는데, 저거를 한번 보시면 이해가 아마 되실 겁니다. 제가 여기 어 버트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이제 여기 안 나오네. 그럼 여기로 들어가겠다. 여기를 들어가셔서 보시면, 여기 안 나와. 그럼 그냥 이거 보여야겠다. 그 버트 안에 보시면은 임베딩이라는 인스턴스가 있어요. 거기에 그 아까 보셨던 이 인풋 아이디 그리고 토큰 타입 아이디, 어텐션 마스크, 그거를 이렇게 넣어서 받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임베딩 안에 워드 임베딩, 포지션 임베딩, 토큰 타입 임베딩 안에 임베딩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 레이어의 벡터를 꺼내기 위해서 쓰는 키로 이 인풋 아이디랑 그 토큰 타입 아이디랑 이런 아이디들이 쓰이는 거고, 사실상 사용되는 입력은 인풋 임베딩이랑 토큰 타입 임베딩을 더한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임베딩에다가 포지션 임베딩을 더한 거. 아까 여기 이 세 가지를 더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더해지는 이 임베딩 벡터가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지 아이디가 바로 곧바로 들어가진 않아요. 이게 제가 처음에 많이 헷갈렸어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 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다음으로 버트에 훈련되는 과정을 말씀을 드릴게요. 크게 두 가지 스텝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프리 트레이닝하고 그다음으로는 파인 튜닝을 하는 스텝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프리 트레이닝 스텝에서 두 가지 태스크를 수행을 해요. 아까도 언급했었던 마스크 랭귀지 모델링이랑 그리고 넥스트 센텐스 프리딕션인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스크 랭귀지 모델링은 뭐냐면, 문장 내의 관계를 사전 학습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고, 그 방법으로는 문장 속의 토큰을 15% 정도 랜덤하게 마스킹을 하고 나서 그 마스킹된 토큰에 해당하는 토큰이 무엇인지 예측하는 태스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Let's stick to mask in this skit 이로 전처리가 된 문장이 있는데, 이 마스크에 해당하는 벡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벡터에다가 피드포 네트워크를 씌우고 소프트맥스를 통과를 하면은 전체 모든 가능한 이 마스크에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서브 워드에 대한 확률 분포가 나와요. 그럼 이 확률 분포에다가 정답을 원핫 벡터로 인코딩을 한 것이랑 크로스 엔트로피를 구해서 그 로스에 대해서 백프로포게이션 해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는 과정이 마스크 랭귀지 모델링입니다. 근데 인트로에서 제가 언급했듯이 바로 이 태스크가 버트가 deeply bidirectional 할 수 있는 장치이거든요. 이게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인코더 레이어에 따라서 걸쳐서, 예를 들면 12개의 레이어에 걸쳐서 과거와 미래를 모두 참조할 가중치가 사전 학습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와 미래를 모두 볼 수 있는 방향으로 deeply bidirectional 하다라는 것이 가능하게 돼요. 그것을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버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GPT는 과거를 보지 못하고, 엘모는 마지막에는 다 볼 수 있긴 하지만 여전히 내부적으로는
유니디렉셔널하다. 근데 버튼은 보시면 여기에서도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여기에서도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이게 쭉 이어집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 마스크 랭귀지 모델링 덕분이고요. 그래서 바이디렉셔널한 것은 일단은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바이디렉셔널한 거고 디플리인 이유는 모든 레이어에서 바이디렉셔널하기 때문에 디플리인 겁니다. 네, 제가 방금 전에 문장의 단어를 15% 마스킹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전체 단어의 15%가 MLM 태스크에 사용이 되는 것이지 15%가 마스킹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15%의 80%를 마스킹을 하고 15%의 10%는 그대로 두고 그거 나머지 10%는 랜덤하게 아무거나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마스킹이 되는 단어는 전체 단어의 12%가 정확하게는 마스킹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나머지 10%는 왜 그대로 두죠? 이게 논문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파인 튜닝을 할 때는 마스크 토큰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대로 두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실험을 해 봤어요. 여기 논문 저자가. 만약에 100% 모두 다 마스킹을 해 버리면은 성능이 떨어집니다. 이게 80, 10, 10이고 이게 100% 마스킹한 건데 여기는 조금 오르긴 했는데 근데 여기 다 95.4에서 94.9로 떨어지고 94.9에서 94로 떨어지고 모든 거를 마스킹을 할 때보다 어느 정도는 그대로 내비두는 게 실제로 성능이 더 좋게 나와서 그래서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10%는 왜 그냥 랜덤하게 바꾸냐면 이거는 디노이징 태스크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아예 노이즈가 없을 때보다 예를 들어서 80, 20, 0일 때보다 어느 정도 노이즈를 주었을 때 80, 10, 10일 때 그때 이제 성능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비율이 어떠한 가설을 내린 다음에 모든 조합을 다 실험을 해 가지고 empirical하게 나온 비율이지 사실 이 가설이 무조건 맞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실험을 하고 나니 80, 10, 10 그 비율이 제일 옵티멀하더라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마스크 랭귀지 모델링도 제가 구현을 한번 해 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보여드렸던 똑같은 문장을 사용해 볼게요. 이제 여기서 확실하게 목표를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문장이 있을 때 버트에게 사전 훈련된 버트에게 이 마스크에 해당하는 단어가 뭐가 나올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물어볼 거고 여기 이 마스크에 해당하는 단어는 또 뭐였지? 이것도 물어볼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마스크 랭귀지 모델을 위해 사용되는 버트를 가져와야 되고 이것을 학습할 때 사용했던 토커나이저도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토커나이저를 사용을 해서 인코딩을 하고 그것을 버트에 통과를 시키면은 아웃풋이 나오고요. 그 아웃풋에서 제가 마스크에 해당하는 아이디만 가져와서 마스킹된 부분에 해당하는 히든 벡터만 가져올 거예요. 네, 그게 이거거든요. 이 히든 마스킹 1이 여기에 해당하는 벡터 표현이고 히든 마스크 2가 여기에 해당하는 벡터 표현입니다. 그거를 MLM에 포함되어 있는 클래시파이어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거든요. 피드 포드 네트워크 거기다가 통과를 시키면은 로짓이 나와요. 근데 이 로짓은 가능한 모든 서브워드에 대한 로짓 분포입니다. 즉 그 마스크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단어를 다 보았을 때 뭐가 가장 확률이 높은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로짓이고 이거를 소프트맥스를 통과를 시키면은 이제 확률 분포가 나오게 되고 그 확률 분포를 디센딩 오더로 소팅을 해서 프린트를 한번 해보면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제가 의도했던 게 나는 테슬라의 비전을 이해해. 테슬라의 비전? 아, 그거 되게 좋은 말장난이네. 그래서 펀이라는 단어가 나오긴 한번 기대를 했었는데 보시면 펀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냥 나름 그럭저럭 괜찮은 예측이 나오죠. 그거 괜찮은 이름이네, 단어네, 아이디어네, 생각이네. 이게 특히 생각의 경우에는 5% 확률로 나오는데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사전 학습된 가중치로 예측했을 뿐인데 꽤 괜찮은 결과가 나와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나중에 파인 튜닝을 할 때 이 웨이트가 얼마나 유용한지를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 요거는 제가 뭐뭐는 원숭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다라고 해서 아마 바나나를 예측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기대를 하고 봤는데 역시나 바나나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2%의 확률이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거를 가지고서 나중에 원합 벡터랑 비교를 해 가지고 크로스 엔트로피를 구해서 백 프로포게이트를 하고 그리고 스텝을 밟으면은 그럼 이제 MLM 태스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MLM 태스크랑 같이 Next Sentence Prediction이라는 것도 프리트레이닝에서 하게 되는데 그것의 목적은 MLM이 inner sentence relationship이었다면 여기는 문장과 문장 간 사이의 관계를 사전 학습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 중요한 NLP 태스크 중에서 뭐 question answering이나 아니면은 natural language inference 같이 두 문장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태스크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위해서 사전 학습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방법으로는 두 문장을 이어 붙여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것이 원래의 코르푸스에서 바로 이어 붙여져 있던 문장인지를 맞추는 binarized next sentence prediction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풋을 주었을 때 이 클래스 토큰에 해당하는 히든 벡터를 가져와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벡터는 전체 모든 문장의 맥락을 반영한 벡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벡터를 바탕으로 이것이 is next인지 아니면 not next인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그 결과 NSP 태스크에서 97%에서 88% 정도 정확도를 달성할 정도로 사전 훈련을 했는데 실제로 이 사전 훈련을 하고 나서 QA나 NLI를 해보고 나니 성능 향상이 있더라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승민님께서 에블레이션 스터디스에서 아마 설명해 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버트의 파인 튜닝은 그렇게 프리 트레이닝을 마치고 나면은 파인 튜닝을 하게 되는데 목표에 맞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맞게 미세 조정을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sentence pair classification이라면은 여기에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그리고 클래스를 여기다 넣고 만약에 단순히 하나의 문장을 분류하는 걸 하면은 하나의 문장을 넣고서 여기에 클래스 네임을 넣고 그다음에 question answering을 하면은 지지문을 여기 넣고 문장을 여기 질문을 여기 넣고 그리고 답을 여기 넣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NER 태스크라고 하면은 문장을 넣은 다음에 각각의 태그를 여기다 넣고 이런 식으로 기호에 맞게 구조만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파인 튜닝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버트의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어떠한 다운스트림 태스크이냐 관계없이 파인 튜닝의 과정이 일관된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GPT-1과는 매우 다른 구조예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GPT-1의 경우에는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뭐냐에 따라서 구조가 다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에는 안에 트랜스포머가 하나밖에 없었지만 시밀러리티 두 문장의 시밀러리티를 구별하는 태스크의 경우에는 첫 번째를 왼쪽에 두고 첫 번째를 오른쪽에 두는 그 두 가지 케이스를 모두 학습을 하는 GPT가 두 개 들어가거든요. 구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버튼은 어떤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관계없이 전부 다 통일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GPT-1 대비 더 사전 학습된 가중치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닙니다. 그게 이제 버트에 어떻게 보면은 소타를 찍을 수 있었던 이유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고요. 여기까지가 버트에 대한 내용이고 그다음으로 정선님께서 실험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네. 혹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일단
저는 그 버트 논문에서 네 번째 섹션인 experiments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experiments에서 버트는 글루와 그리고 스쿼드 그리고 스웩에 대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데이터셋을 4개를 다뤘는데 저는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좀 자세히 구조도 보고 어떻게 파인 튜닝을 했는지 그리고 결과는 어떤지를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우선 글루 벤치마크 데이터셋에는 총 9개의 데이터셋이 있는데요. 콜라에서부터 QNLI 그리고 WNLI까지 총 9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WNLI 같은 경우에는 이 채점에 문제가 있어서 내추럴 랭귀지 인퍼런스 데이터셋이긴 하나 채점에 문제가 있어서 버트에서 익스퍼리먼트에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 저희는 이렇게 8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콜라입니다. 콜라는 이 문장이 콜라의 데이터셋은 일단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문장이 이 센텐스가 있을 때 이 센텐스가 저희가 문법적으로나 아니면 받아들이기에 acceptable한지 혹은 unacceptable한지 분류하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에스터리크는 unacceptable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나 저희가 받아들이기로 살짝 뭔가 부족한 그런 센텐스이고 또 이렇게 체크 무늬로 된 것은 문법적으로나 저희가 받아들이기로 괜찮은 acceptable한 데이터셋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many evidence was provided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evidence는 이게 지금 unacceptable로 레이블이 매겨져 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자 하니 evidence는 불가산 단수명사이고 앞에 many를 같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뭐 much라던가 a piece of evidence 등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unacceptable 하다 따라서 레이블이 unacceptable로 매겨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성능 평가를 단순히 accuracy로 한다는 것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SST2입니다. SST2 같은 경우에는 센티먼트 어널리시스 그 태스크입니다. 이 센티먼트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너리가 있고 뭐 멀티 레이블 센티먼트 어널리시스가 있지만 일반적인 바이너리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텍스트가 있으면 이 텍스트가 영화 리뷰인데 얘가 긍정적으로 영화 리뷰에 답했다 혹은 부정적으로 답했다 이렇게 두 개의 레이블로 구성되어 있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입니다. 사용하시려면 이렇게 간단하게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여기 다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요. 여기 들어가셔서 데이터셋을 받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MRPC입니다. MRPC는 이제 온라인 뉴스 소스에서 추출한 대략 5,800개 쌍의 문장을 포함한 텍스트 파일입니다. 그 데이터를 보면은 대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레이블이 0인 경우 not equivalent 그러니까 이 문장 센텐스 1과 2가 문장의 의미나 아니면은 이제 뭐 관계가 동등하지 않다 그러니까 관계가 없다 not equivalent 하다라는 것을 뜻하고 레이블이 1이면 equivalent 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기 때문에 accuracy를 매트릭으로 사용해서 성능 평가를 하면 좋겠지만 이 테스트 셋이 압도적으로 포지티브가 네거티브 데이터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F1 스코어를 같이 사용해서 매트릭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엔 QQP입니다. QQP는 테스트가 뭐 Paragraphs Identification 혹은 NLI로 구분이 됩니다. Paragraph Identification 같은 경우에는 문맥 인식으로 이 문맥이 있을 때 이 문맥이 서로 잘 어울리냐 맞냐를 뜻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퀘스천과 데이터셋을 봤을 때 퀘스천 1과 퀘스천 2가 있다면 이 두 개가 이제 문맥상 잘 맞냐 잘 맞지 않으면 0, 잘 맞으면 1로 이제 레이블이 매겨져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테스트 데이터셋이 레이블이 불균등합니다. 그래서 F1 스코어를 같이 액큐레시와 함께 매트릭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STSB입니다. STSB 같은 경우에는 Semantic Textual Similarity 태스크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Semantic Textual Similarity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장이 있을 때 이 문장 두 개가 유사하냐 안 하냐를 나타내는데 이 데이터셋은 앞에 보았던
이제 앞에 보았던 제가 한번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았던 MRPC랑은 다르게 MRPC는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였지만 얘는 이 문장이 얼마나 유사한가를 나타내는 스코어가 있습니다. 이 스코어가 0에서 5까지의 값으로 평가가 되어 있는데 레이블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얘를 예측하려면 리그레션 태스크입니다. 리그레션 모델을 생성해야 됩니다. 따라서 MRPC랑은 그렇게 다르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멀티 장르 NLI 컬퍼스입니다. 우선 저희가 이거를 보기 전에 이 태스크는 NLI로 불립니다. Natural Language Inference로 불리는데 이 Natural Language Inference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Natural Language Inference는 우선 저희가 이 premise, 그러니까 전제가 주어졌을 때 이 가설이 하이포테시스가 참인지 혹은 false인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있을 때 이 가설이 인테일먼트, 수반하는지 혹은 모순인지 컨트래딕션인지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프리마이즈가 있으면 이렇게 전제가 있을 때 그리고 하이포테시스가 있을 때 이 전제가 이 가설을 수반하는지 아니면 결정되지 않았으면 뉴트럴로 레이블이 매겨지고요. 혹은 또 이제 모순이면 컨트래딕션으로 레이블이 매겨지고 수반을 한다면 인테일먼트로 매겨지는 세 개의 레이블로 구성된 데이터 셋입니다. 근데 이 테스트 셋에는 문제가 좀 있는데 테스트 셋에는 여기에 뭐 911 레포트 혹은 레터스 같은 데이터 셋이 트레이닝 셋에는 그 도메인이 없습니다. 이건 지금 테스트 셋인데 테스트 셋에는 이러한 도메인을 가진 데이터가 있지만 트레이닝 셋에는 불행하게도 이러한 도메인을 가진 데이터 셋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 셋이 오직 트레이닝 데이터 셋과 테스트 데이터 셋에서 이제 겹치는 도메인이 있을 경우의 애큐레이시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전체 데이터 셋 레터스와 911 레포트를 포함하는 데이터 셋에서도 애큐레이시를 평가해서 두 개의 애큐레이시를 나눠서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RTE입니다. RTE도 마찬가지로 Natural Language Inference 태스크입니다. RTE는 1부터 RTE7까지 데이터 셋이 있는데 4는 그때 당시엔 비공개였고 6와 7은 NLI 태스크로는 좀 부적합하다고 느껴져서 이제 취합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취합하는 과정에서 일부 데이터셋은 3개의 클래스로 레이블링이 되어 있고 몇 개는 또 이렇게 인테일 혹은 not 인테일로 2개의 클래스로 구분되어 있어서 그 버트에서는 이 3개의 레이블도 마찬가지로 인테일, not 인테일로 구분해서 총 데이터셋을 취합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총 레이블이 2개이기 때문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이고 마찬가지로 애큐레이시로 성능을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QNLI입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셋도 마찬가지로 Natural Language Inference 태스크입니다. 뒤에서 나오겠지만 스쿼드 데이터셋을 NLI에 맞게 변형한 데이터셋인데요. 이 스쿼드 데이터셋은 Q&A 데이터셋입니다. Question Answering 데이터셋인데 Question과 Answering 그러니까 패러그래프가 있고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문장 내에서 답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질문과 패러그램 내의 문장을 비교해서 이 둘이 인테일먼트 되었는지 혹은 아닌지로 판단하도록 만들어서 이렇게 NLI 데이터셋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테일 혹은 not 인테일 2개의 레이블이기 때문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글루 벤치마크 이제 글루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 파인 튜닝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인 튜닝을 할 때 파인 튜닝 모델을 구축할 때 이제 이 CLS 토큰과 대응하는 레프레젠테이션 이 CLS 토큰은 앞에서 설명하셨지만 CLS 토큰은 클래시피케이션을 뜻합니다. 따라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 이 CLS 토큰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벡터 이 C에 나오는 레프레젠테이션 벡터 C의 값을 입력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 저희 뭔가가 뭐 클래시피케이션
그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줌으로써 네.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줌으로써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웨이트의 수는 저희가 K가 레이블의 수고 H가 여기 이 트랜스포머 레이어에서 히든 레이어의 마지막 사이즈라고 했을 때 이 KH만큼의 웨이트 파라미터 수를 가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로스는 일반적인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로 소프트맥스를 취합니다. 근데 저희가 앞에서 봤을 때 리그레션인 경우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 경우에는 K가 1, 리그레션은 한 개의 실수 형태의 아웃풋을 가지게 되므로 K는 1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 SST2 같은 경우에는 센티먼트 어널리시스 데이터셋이었는데 앞에서 봤었는데 이 영화 리뷰가 긍정인지 부정인지 나타내는 데이터셋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K는 레이블의 수가 2가 되고 H는 마지막 트랜스포머 내에서 히든 벡터의 사이즈, 그러니까 CLS 토큰과 대응하는 레프레젠테이션을 넣어줘서 다음과 같이 레이어를 간단하게 하나만 쌓아서 포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로스는 마찬가지로 이전에 설명했던 방식으로 소프트맥스의 로그를 취한 형식을 간단하게 레이어 하나만 넣음으로써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했고요. 그 다음에 총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 결과를 봤을 때 모든 태스크에 대해서 당시에 소타를 달성했습니다. 소타를 달성했는데 여기에서는 아주 큰 의미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의 크기가 작아도 이제 파인 튜닝 때는 아주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버트 라지가 24층의 레이어가 있었고 또 버트 베이스는 12개의 레이어가 있었는데 이 사이즈가 큰 게 훨씬 좋은 성능을 냈습니다. 또 이제 뒤에서 이제 승민님께서 모델명 성능에서 한번 얘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GPT와 이제 처음 인트로 부분에서 GPT와 버트 베이스 모델을 비교했을 때 파라미터를 일부러 GPT랑 비교하기 위해서 같게 설정을 했었는데 이 버트는 NLU 태스크에서 이 GPT와 파라미터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좋은 성능을 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유는 이제 버트는 인코더 모델 기반이고 또 GPT는 디코더 모델 기반이기 때문에 인코더 모델이 원래 NLU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내추럴 랭귀지 제너레이션, 내추럴 랭귀지 언더스탠딩에서는 특화되어 있으나 내추럴 랭귀지 제너레이션에는 특화되지 못한 특징이 있는데 현재 지금 그 글루 벤치마크 데이터셋은 다 NLU 태스크의 성능을 보기 위한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GPT보다 굉장히 성능이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스쿼드 데이터셋입니다. 이 스쿼드 데이터셋은 일단 버전이 1.1가 있고 2.0이 있는데 1.1 같은 경우에는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로 이제 패세지가 있고 그 다음에 퀘스천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레이블은 앤서입니다. 이러한 데이터셋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앤서는 반드시 이 패세지의 이제 하위 시퀀스 안에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y did Elisa go to Miami? 라고 이제 퀘스천이 주어지면 이제 이 패세지 안에 하위 패세지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덱스 값으로 나오게 되는데 She went to Miami to visit some friends 라고 여기 정답이 있네요. 그래서 이 visit some friends 혹은 to visit some friends가 정답이 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스쿼드는 이 패러글프와 퀘스천 페어가 주어지면 정답을 포함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스팬을 스타트 토큰 그리고 엔드 토큰까지의 스팬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은 그 다음에 익스퍼리먼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쿼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클래시피케이션이 아니라 안에 있는 이제 스타트 토큰부터 엔드 토큰까지의 스팬을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CLS 토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클래시파이어를 이렇게 레이어를 하나 두고 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학습되는 파라미터로 이제 스타트 벡터 S랑 또 엔드 벡터 E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제 스타트 스팬과 엔드 스팬을 예측하는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 만든 것이고 저희가 뭐 이전에 이제 여기에 센텐스 1 그리고 센텐스 2가 들어갔다면
이러한 이제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에서는 퀘스천과 파라그래프가 이 세퍼레이션 토큰을 구분해서 각각 다르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훈련을 진행했고, i번째 인풋 토큰이 마지막 히든 벡터를 만약에 이제 t의 i라고 한다면 그거를 마찬가지로 소프트맥스를 통해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거 같은 경우는 s가 지금 스타트 벡터이기 때문에 스타트 벡터와 또 히든 벡터 사이의 닷 프로덕트의 값을 소프트맥스를 넣어줌으로써 이 스타트 벡터가 그 t의 i번째 토큰이 스타트 벡터인 확률을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마찬가지로 end일 확률도 찾아있기 때문에 이 벡터를 여기에 똑같이 넣어줘서 이제 end일 확률을 소프트맥스를 통해 찾았습니다. 그리고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스타트와 end의 스타트 벡터와 또 이제 히든 벡터 사이의 닷 프로덕트 값과 end 벡터와 이제 히든 벡터 사이의 닷 프로덕트 값을 더한 값을 스코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이 스팬하는 영역을 어떻게 찾았냐면 이 스코어의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 i보다 j가 더 커야 된다는 조건을 걸었는데, 왜냐면 이제 그 영역이 스타트 그 다음에 end 순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인덱스 총 스팬 값이 음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j는 항상 i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을 걸었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스코어 값을 찾아서 앤서 영역으로 프리딕트를 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구조도 퀘스천과 그래프를 넣고 여기 클래시파이어를 넣어줌으로써 스타트와 엔드, 스팬 값을 찾아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쿼드 데이터 2.0입니다. 스쿼드 데이터 2.0 같은 경우에는 태스크도 마찬가지로 퀘스천 앤서링입니다. 2.0이 나온 이유가 이제 리딩 컴프리헨션 데이터셋에는 거의 그때 당시 대부분에는 모두 다 이제 answerable, 모두 다 이제 정답이 무조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unanswerable, 정답이 없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쿼드 V 2.0에서는 이제 휴먼 어노테이션, 직접 사람들을 이제 고용을 해서 이러한 약점을 보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만 개의 unanswerable 퀘스천을 넣어서 이제 기존 데이터셋인 스쿼드 1.1를 더 업데이트 시켰고요. 휴먼 어노테이션을 했기 때문에 퀄리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생성된 unanswerable 퀘스천은 이제 사람들이 봐도 이제 응답 가능한 질문들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판별이 어려울 정도로 데이터셋이 좀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스쿼드 데이터 2.0을 어떻게 사용을 했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이 CLS 토큰을 사용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answerable인지 혹은 unanswerable question인지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CLS 토큰을 사용해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CLS 토큰을 그냥 이 스쿼드 데이터 1.1 이 answerable이 없는 무조건 answerable한 데이터셋만 있는 그런 경우에는 이 클래시피케이션 토큰을 클래시파이어에서 넣어주지 않았지만 이 스쿼드 데이터 2.0에서부터는 CLS 토큰을 확장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unanswerable의 값을 이 스페셜 그 CLS 토큰을 넣어서 스타트 벡터, 엔드 벡터의 스코어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answerable은 기존에 있던 이런 스코어 값에서 가장 큰 값, 그리고 j가 i보다 크다는 그러한 조건을 넣어준 가장 큰 값을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이제 여기서 answerable인가 혹은 unanswerable인가를 구분할 때는 answerable인 경우에는 이 sij가 snull보다 큰 경우일 때 answerable하다, 따라서 이 스팬 값이 나온다 로 선정을 했고, unanswerable인 경우에는 snull이 이 snull 스코어 값이 이 해당 answerable 스코어 값보다 더 큰 경우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식에서 이제 타우라는 상수를 추가했는데 이거를 threshold로 사용을 해서
실험을 통해서 F1 스코어를 가장 높게 만드는 값을 구해서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결과표입니다. 이 사람 결과표 같은 경우에는 뭐 DEB 셋이나 테스트 셋 같은 거를 봤을 때 사람은 대략 이 정도인데 이제 버트 라이즈 모델은 이 정도의 성능으로 또 이제 기존에 있던 모델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 사람에게는 못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스웨그 데이터입니다. 스웨그 데이터는 이제 커먼 센스 리즈닝이라는 테스트로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이 스웨그 데이터는 grounded common sense inference,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아주 근거 있는 추론할 수 있는 이제 NLU 모델을 그러한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셋의 실제 모습인데 앞 문장이 주어지고 그 내의 문장 중에 가장 잘 이어지는 문장을 찾는 태스크입니다. 여기 on stage a woman takes a seat at piano. She nervously set her fingers on the keys가 가장 잘 어울리기 때문에 D가 레이블로 매겨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 생각에는 이게 굉장히 NSP랑 Next Sentence Prediction 태스크랑 저희가 프리트레이닝을 할 때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성능이 굉장히 잘 나왔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스웨그 데이터셋을 어떻게 파인 튜닝을 해서 이제 훈련을 했냐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결국 4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이기 때문에 글루 데이터셋과 적용법이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러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4개의 가능한 인풋 센텐스를 구성했어야 됐고 이거는 센텐스 A와 B를 컨캣한 것과 같다. 따라서 이렇게 센텐스끼리 이렇게 넣어주는 방식으로 스페시픽한 벡터를 학습시킨 다음에 똑같이 닷프로덕트에서 소프트맥스를 넣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다만 달라지는 점은 글로 데이터셋과 달라지는 점은 레이블의 수가 4 그리고 CLS 토큰을 사용하는 것도 다 동일하고 큰 다름이 없는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휴먼 익스퍼트 전문가들의 보다 성능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이렇게 성능이 좋게 나온 이유는 넥스트 센텐스 프리딕션 때문이 아닌가라고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파인 튜닝 아키텍처 보도록 하겠습니다. MLI나 QQI 뭐 이러한 저희 살펴봤던 데이터셋은 이제 센텐스가 있고 그 센텐스가 있을 때 그 2개의 센텐스 간에 뭐 유사한지 안 한지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CLS 토큰을 사용했고 센텐스 2개를 세퍼레이션으로 나눴습니다. 하지만 싱글 센텐스가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SST2 혹은 콜라 같은 데이터셋이었는데 이 싱글 센텐스가 하나 들어가고 여기선 세퍼레이션 토큰이 사용되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였기 때문에 이 CLS 토큰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퀘스천 앤서링 스쿼드 데이터셋인 경우인데 뭐 2.0 같은 경우에는 CLS 토큰을 사용했기 때문에 논문에서는 1.1만 표시해 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레이어를 하나 달고 스타트 토큰과 엔드 토큰을 예측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센텐스 1, 2 자리에 퀘스천과 패러그래프를 넣음으로써 이제 그 퀘스천에 나오는 앤서링의 스팬 값을 스타트와 엔드 스팬 값을 예측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 NER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싱글 댄센트를 넣고 그 다음에 태깅 하는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승민님께서 에블레이션 스터디스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제가 에블레이션 스터디 이어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버트의 구성 요소들이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험을 한 부분으로 여기에서는 총 3가지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프리트레이닝이 태스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비교를 진행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3가지 모델을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버트 모델과 여기서 NSP를 제외하고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한 모델,
그다음에 left right이라는 모델과 NSP를 사용하지 않는 모델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비교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NSP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QNLI, MNLI, 그다음 스쿼드에서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NSP가 NSP 프리트레이닝을 실행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성능 차이가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LTR을 사용한 모델의 경우 특히 MRPC와 스쿼드에서 큰 폭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성능 저하가 유니다이렉셔널리티에 의한 영향 때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기존 LTR 모델에 by LSTM을 추가하여 LTR, NSP, by LSTM 모델을 추가로 비교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그 결과로 이전 LTR만 사용한 경우에 비해서 스쿼드 성능이 7% 정도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이다이렉셔널리티라고 하면 엘모 또한 LTR과 RTL 둘 다 사용을 해서 바이다이렉셔널하다고 하는데 엘모의 경우에는 왜 버트보다 스쿼드에서 성능이 떨어지는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 결과로는 엘모의 경우에는 LTR과 RTR을 사용하지만 앞서 저희가 발표한 것처럼 일부 레이어에 대해서만 바이다이렉셔널리티를 가지기 때문에 모든 레이어에 대해서 바이다이렉셔널리티를 가지는 버트에 비해서 QA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델의 크기에 따른 영향을 비교한 실험입니다. 오른쪽 결과를 통해서 모델의 크기가 클수록 성능이 좋으며 MRPC와 같은 데이터셋 크기가 작은 스몰 스케일 태스크에 대해서도 모델 크기가 클수록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히든 디멘션 사이즈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1000 히든 디멘션 사이즈 이상에서는 성능 향상을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결과와 같이 버트의 경우에는 히든 디멘션 사이즈가 1024에서도 성능 향상을 보였는데요. 이 경우에서 버트 개발진들은 버트의 경우 피처 베이스가 아닌 파인 튜닝을 이용했기 때문이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피처 베이스드 어프로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버트를 피처 베이스드 방식으로 사용을 하였고요. 버트의 모든 인코더를 태스크에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태스크 스페시픽한 모델을 추가하여 피처 베이스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피처 베이스 어프로치로 사용을 했을 때 펑켓 라스트4 히든이라는 모델을 사용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는 파인 튜닝으로 이용한 버트에 비해서 0.3 F1 스코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버트는 파인 튜닝과 피처 익스트랙션 모드에서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썸머리는 김유빈님이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약인데요. 제 생각에 이 한 장으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이걸로 요약을 마치려고 합니다. 버트가 뭐 지금에 와서는 GPT-2나 GPT-3라는 모델에 소타 자리를 빼앗기긴 했지만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버트가 가져왔던 파급력은 어마무시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버트 이후에 로버트가 나왔고 그리고 디스틸 버트도 나왔고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코버트도 나왔고 뭐 CEO 버트, SEM 버트 별게 다 나왔는데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왔던 프리트레이닝 랭귀지 모델이었고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거대 모델을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버트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그냥 취미로 자연 처리하는 사람들은 버트가 제일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아직까지도 굉장히 유용하고 의미 있는 모델이 아닐까
여전히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요약을 하고 싶고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인내심을 가지고 청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열심히 준비하신 정선님이랑 승민이도 감사드리고, 질문 있으시면은 지금부터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초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버트에서 representation과 pre-training과 downstream task와 fine-tuning과 domain adoption은 각각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 생각에 representation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representation이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 발표드렸을 때 버트의 입력과 출력에서 입력은 문장이고 출력은 contextualized word embedding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버터에서 얻을 수 있는 hidden representation은 뭐냐면 그 문장 안에서 그 문장이 맥락에 반영이 된 각 단어의 벡터가 representation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이런 예시를 드렸었어요. 이런 it was too tired가 포함된 이 문장이란 맥락 안에서는 it이라는 것은 animal이라는 representation을 가지지만 맥락이 달라지면은 it이라는 단어가 가진 representation은 street가 될 수 있다. It was too wide라고 하면은 it이라는 제시되면서 가리키는 거는 street가 더 적합하니까요. 그리고 pre-training의 경우에는 이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 pre-training이라는 것의 의미가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 이거 전체를 다 pre-training이라고 사실은 말을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게 좀 헷갈리다 싶으시면은 제 생각엔 pre-training과 fine-tuning을 다 합치는 것이 버트의 트레이닝 과정이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고 pre-training 안에 속한 것이 mask language modeling, next sentence prediction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어쩌면 더 적합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답을 드리자면 pre-training이라는 것은 버트의 훈련 과정의 첫 번째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운스트림 태스크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스쿼드는 아까 정선님께서 발표하셨듯이 Q&A 태스크고 NER은 센텐스 태깅 태스크고 여러 가지 태스크가 이렇게 있는데 그 태스크에 맞춰서 미세 조정을 하는 단계를 파인 튜닝이라고 부릅니다. 즉 프리 트레이닝을 마친 버트를 가지고서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맞춰서 또 훈련을 하는 과정이 파인 튜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메인 어답션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처음 들어봐서 답을 못 드릴 것 같아요. 혹시 정선님이나 승민이 답을 혹시 드릴 수 있나요? 네, 혹시 도메인 어옵션이라고 하신 게 도메인마다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뜻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파인 튜닝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QA나 클래시피케이션 이런 경우에 도메인이 다 달랐었는데 그러한 도메인 어옵션을 말씀하시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논문에서 사실 그러한 도메인 쪽 얘기는 나와 있지 않아서 정해진 데이터셋으로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뭐 첨언을 좀 드리자면 제 생각에 도메인 어답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파인 튜닝과 거의 그냥 비슷한 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스쿼드, NER, MN, AI 이것들이 다운스트림 태스크라 부르지만 결국엔 다 서로 다른 도메인에 있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도메인 어답션 뭐 직역만 하자면은 어떤 해당하는 도메인에 어, 이 버트라는 것을 적용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는 제 생각에는 도메인 어답션은 그냥
파인 튜닝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제 생각이긴 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 이렇게 한 10분 정도 저희 여기 있을 테니까 질문 있으시면은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이제 바쁘신 분들은 나가셔도 되고요. 아, 코드요? 아, 네, 그거를 그러고 보니 제 로컬에서만 사용하고서 스크린샷만 찍어놨군요. 아, 네, 그럼 저거는 제가 따로 GitHub 지스트에다가 넣어서 링크를 넣은 자료를 다시 올릴게요. 그 최종적으로 리포지토리에 들어가는 PDF에 이 코드가 담긴 GitHub 지스트 링크를 여기다 넣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논문에 대한 코드를 돌려보신 것 같은데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파인 튜닝만 해서 사용한다고 하면은 컴퓨팅 파워가 많이 필요했나요? 제가 GPU가 없는 그냥 맥북 13인치에서 돌렸는데 한 문장에 대한 마스크 랭귀지 모델링을 했을 때 방금 제가 돌려본 바로는 한 5초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많이 필요했다라고 아 잠시만요. 제가 이해를 잘못했네요. 파인 튜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코드를 돌려봐서 파인 튜닝 해본 적이 없어요. 프리 트레이닝된 웨이트만 사용한다면은 그거는 5초 정도 걸릴 텐데 파인 튜닝을 하시려면은 아마 제 맥북으로는 제 맥북과 같은 성능의 노트북으로는 안 될 거예요. GPU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단점이긴 한데 굉장히 연산이 많아요. 다만 좋은 거는 좋은 거랑 장점은 불행 중 다행인 거는 여기 어텐션을 보시면은 모든 연산이 행렬의 곱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GPU를 병력화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사실 전체적인 연산량만 보면은 컴퓨팅 파워가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파인 튜닝을 할 때 GPU만 뭐 한 두세 대 있으시면은 한 2시간, 3시간이면은 어지간한 파인 튜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보통 GPU가 요즘 비트코인 때문에 많이 가격이 올라가서 문제지 GPU 한 대만으로도 괜찮은데 근데 콜랍도 괜찮죠. 네, 콜랍 쓰시면은 좋죠. 로컬에서 굳이 안 하셔도 된다면. 콜랍에는 TPU도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정선님 이거 녹화된 거 제가 드리면 되나요? 미팅 끝나고? 네. 그 카카오톡 말고 메일로 보낼 수 있나요? 아,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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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동영상 그거 단톡 화질이 좀 방송으로. 깨지더라고요. 네. 그러겠네요. 좀 길어서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편집하시려고요? 네, 할 겁니다. 네, 제가 너무 생설수설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다막다는 게 아니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덕분에 다- 긴장됐습니다. 자막을 다실 거예요, 일일이? 일단 해볼 때까지 해보고요. 요약 자막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 아, 네, 네, 그게 싶네요. 나을 것 같아요. 네. 밑에 공란 좀 만들어서 요약 자막, 네, 최대한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더 이상 질문은 없는 것 같으니 여기까지 발표를 진행을 했던 걸 마치고요. 어, 정말 다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승민님, 정선님도 준비 많이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저나 승민님이나 정선님께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셔도 되고요. 지금은 아시지만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신반 발표 중이니까 그거 들으실 분은 같이 이제 바로 들으러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